네, 오늘의 이슈 김광삼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인선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청와대가 직접 야당에 오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논의가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발표문에 대통령님의 말씀이 녹아 있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제 입장이 분명하니까 대통령께 보고 드려주고 청와대에서 그게 상응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주길 바란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랬는데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도 나는 적폐 중에 큰 적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유리천장을 깬 후보자인데 유리천장을 한 번에 좀 깔끔하게 깨주면 좋은데 깨다가 자기도 피를 흘리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강경화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 이런 대통령의 뜻이 녹아있는 말이라고 전했는데 그런데 일단 야당에서는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만큼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강경화 후보자에 이제 활약을 집중하고 있죠. 이제 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지금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두고 보자는 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특히 국민의당이 중요하잖아요. 네.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12일 날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네. 이 약간 보류, 여운을 좀 남겨놨는데 네. 적어도 강경화 후보자 한 명만은 끝까지 우리가 반대를 하고 네.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청문회를 통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국민의당에서 외형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 근데 거기에다 도덕적 흠결까지 부족한데 도덕적 흠결 부족한 것을 자질과 역량에 의해서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네. 정도가 이제 되지 않는다 이런 네. 취지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한 입장이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이제 청와대는 그렇게 흠결이 없다고 일단 생각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그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달에 열리죠. 만약에 낙마가 돼버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외교부에 대한 개혁 의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인물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상회담 같은 것이 줄줄이 있는데 언제 새로운 인물 찾아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강경화 후보자는 꼭 임명을 하겠다는 게 취지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무라인, 특히 전병현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직접 나서서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경 예산과 국회에서,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도 아마 협조를 구할 것 같은데 아무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을 보여요. 예. 네. 가장 중요한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명 철회를 하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다.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강경화 후보자만큼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 우리가 이낙연 총리는 인준해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을 찍어서 무조건 낙마시키겠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거친 상임위원회가 이제 외통이었고 네. 거기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과 그리고 이태규 의원 두 사람이 해당 청문위원 들어갔는데 그렇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문회 하기 직전부터 언론에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상당 부분을 거의 이태규 의원이 전담하다시피 했을 정도로 청문회를 주도했고요.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기타 의혹들에 대해서 또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유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과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지갑을 쓰고 있었다라고 선을 걷기 때문에 나는 외국에 있었고 남편을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돼 있던 세금 탈루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들은 사실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제 보여줄 수 있었던 나머지 기대는 결국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 강대국들 간의 외교 문제를 얼마나 잘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못 미쳤다라는 게 국민의당의 지배적인 평이고요.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할 때마다 문자 폭탄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고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를 이제 당론으로서 사실은 청문 보고서 채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홈페이지가 오늘 다운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사실상 물론
물러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지 여부는 결과론적으로 여러 가지 민심들을 두루 살펴보고 한 하루 이틀 더 이번 주말까지 고심의 기간들이 좀 길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강경화 후보자에 비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이 켜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자유한국당에서 조건을 내건 게 부인 그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 차원에서는 어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조건을 내건 걸 보면은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당하고요. 시민단체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미 고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차원에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예. 네.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뭐 그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고발이 된 상태인데 또 상임위에서 또 고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 부분도 좀 뭐 약간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네. 본다면 이제 김상주 후보자에 대한 어떤 발목 잡기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사청문을 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검찰에 고발한다. 그건 사실 납득이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상임위에서 없었던 고발하는 것으로 경우는 없죠. 보입니다. 예.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제 예.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미 고발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아마 뭐 자유한국당에서 뭐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겠다는 걸 좀 명백히 굉장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내건 조건들을 수용을 해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감사도 받고 있고 검찰에 고발해서 조사도 받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느냐,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걱정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이제 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의 그런 민심을 굉장히 잘 살필 거고요. 과거에 이제 청문회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상조 후보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 청문회장에 들어가고 나니까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꽤 명쾌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남아있는 건 아내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은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감사원 감사 청구 정도로서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 재벌 개혁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자가 힘을 받고 일할 수 있기 위한 다시 도움을 주는 것도 마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김상조 후보자까지 이런 문제로 검찰 고발 문제로 이제 예를 들어갔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계속 가게 된다라면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를 이제 채택을 하는 과정, 채택을 하더라도 그 안에 일부 부적격 의견을 담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틀에서 큰 틀에 좀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현재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주말 기간 동안 어떠한 결과들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자막이 준비되는 대로. 네. 네, 지금 오늘 오전 11시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이 비행체가 발견이 됐다라고 저희가 네. 보도를 해드렸는데 북한 무인기로 보인다고 군에서 네. 밝혔습니다. 네, 2014년도에 백령도에 추락했던 북한의 무인기와 비슷하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입니다. 예. 네,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개 속에 휩싸인 느낌이에요. 아까 국민의당은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상당히 냉랭하거든요. 협치해달라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은 협치는 무슨 예.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네. 바른정당이 냉랭한 지금 분위기죠. 네네. 인사청문회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쭉 보면 네. 사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어떤 협치를 얻어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좀 약간 의아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당이 됐건 바른정당이 됐던 어떤 칸에 그 중에 적어도 한두 명은
그래도 본인들이 어떤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더불어민주당은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좀 포기한 상태고 결국 인사청문회 뭐 보고서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뭐 이낙연 총리랄지 김민수 헌재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결을 해야지만 나머지는 그렇죠. 전부 다 강행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김민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당에게 굉장히 뭐 강곡하게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김민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협조 안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연계시킨 것이 바로 강경화 후보자죠. 네.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김민수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계시켜 가면서 우리가 12일 날 의원총회 하겠다 그렇게 던져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강경화 후보자를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김민수 후보자가 표결로 인해서 만약에 국민의당 협조로 통과됐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제가 볼 때는 나머지 후보자들은 내각 후보자들은 청와대에서 굉장히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도 이제 그런 입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강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김민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그런 연계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럼 결국은 표결에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표결에 표결- 임했을 경우에는? 그런데요. 예. 이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여당이나 청와대나 대통령이 철회를 해줄 경우에? 그렇죠. 명백한 입장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김민수 후보자에 대해서 표결을 간다고 하면 네. 네. 강경화 후보자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통과한다고. 교수님 보실 때는 네. 어떠세요? 지금 상임위 통과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후에 본회의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 일정은 이제 어저께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일정을 조율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 패키지 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여부를 떠나서 다음 주 정도면은 보고서 채택 등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로 갈 확률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국회 본회의장에 갔을 때 국민의당 의원들 입장이 저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네. 특히나 여기에 있는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른 이런 이념적인 논리 구조를 떠나갖고 사실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이거든요. 그 자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제가 하나 존재하고 두 번째는 국회가 추천한 인물을 사실 대통령 행정부가 임명하게 되면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게 이상돈 의원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내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 문제는 사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기류가 한 절반 정도가 넘어서게 되면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의 득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김인수 후보자 같은 경우야말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 가더라도 사실은 장담하기 어려운 나머지 후보자들이야 사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임명을 강행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반드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게 김인수 후보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오히려 합니다. 강경화 후보자보다 김민수 후보자가 좀 더 난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강경화 후보자 생각이군요. 같은 경우는 앞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 네. G2N 그리고 지금 외교적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볼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제 구호단체 한 130개 단체들이 강경화 후보자 반드시 인준돼야 된다. 예. 그리고 위안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도 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찬성했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여론에 대한 다잡기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국민적 여론이 어느 정도 흐름에 타서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거든요. 또 강행이 되고 난 뒤에 사실은 곧바로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실제 실무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 여론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김희수 후보자는 좀 다르다는 거죠. 국회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각도의 그런 해석들이 네.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강경화 후보자, 김인수 후보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국민의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가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그 입장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바른정당은 좀 소외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입장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정당은 사실은 뭐 거의 물론 자유한국당은 결이 다르지만 네. 결국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그 대부분 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뭐 협조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부적격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바른정당을 설득하려고도 설득당하지 않을 거라고 더불어민주당 알고 있는 거죠. 예. 또
청와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에서는 포기를 하고 결국은 뭐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딱 이낙연 총리 후보, 그다음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만이 표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표결에서 과반수만 얻어서 통과를 시키고 나면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하면 뭐 임명을 강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존재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바른정당이 일부에 뭐 협치를 하겠다랄지 밀고 당기는 그런 전략을 했다고 한다면 청와대도 정무라인을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그랬을 판인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만 일단 끌고 가겠다는 취지인데 국민의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 자체도 당이 어떤 존재감이 있는 것이고 내부에 있어서도 어떤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아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에서 제가 쭉 보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이 제일 많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지금 15개월밖에 임기 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 15개월 임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다른 헌재 재판관들이 다음 헌재 소장이 15개월 이후에는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헌재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그다음에 또 헌재 소장을 15개월 후에 다시 임명을 할 텐데 그때 또 임기가 짧은 헌법재판관을 순차적으로 임명하면 네. 결국 현 정권이 헌재 재판관들을 길들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마 이 부분이 5.18과 관련된 어떤 사형 선고 부분보다도 네. 네. 이걸 가장 국민의당 의원들은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게 사실은 표결로 가도 반대하기는 쉽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어떻든 간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당이 어떤 존재감이랄지 이제 명분에 있어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또 말씀이 국민의당 입장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네. 교수님 보실 때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밀당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네.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일단 인원수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민의당이 40명이고 바른정당이 2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이렇게 존재감이 없으라고 얘기하는데 어저께 이혜훈 의원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1명 정도 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잘 보이지 않다라는 측면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직 이 20명조차 제대로 된 의견에 대한 일치 단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김상조 후보자 바른정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 SNS를 통해서 대승적으로 해주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강경화 후보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강경화 후보자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똘똘 뭉친 하나의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원에 대한 문제고 세 번째는 국민의당에 대한 존재 여부가 큰 의석을 가지고 워낙 강력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존재감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 따라서 6월 말에 이제 전당대회에 어떤 좀 특출한 리더가 나와갖고 정당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세워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바른정당이 좀 어려운 길을 걷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당의 구심점이 아직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통일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인선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늘 청와대도 공개적으로도 협치를 바라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국회를 찾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거고 13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여야 이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걸 거부했거든요. 네.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한다.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이 분명히 될 수 있죠. 예. 지금 오늘자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0%가 넘고요. 네. 가장 높은 지지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격이 없는 소통 행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통은 국민과의 소통일 수도 있겠지만 국회의 소통을 전제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따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먼저 이러한 대통령과의 소통을 사실은 거부한다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는 국회와의 협치의 틀을 깰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가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가늠자가 되는 게 바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국회가 이제 부적격 의견으로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청와대가 갖게 되는 부담이라는 거는 당장 있는 일자리 추경에 대한 이 예산안 통과라든지 정부조직법 개편 등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건데 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만약 강행한다면 믿는 건 결국 국민의 민심과 여론인 거거든요.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고 이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사실은 해야 된다는 여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민심을 등에 업고 강행한다 그러면은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이나 나머지 야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정부와 청와대에 등을 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의 협치의 틀이 깨지게 되면은 그 피해는 야당과 그리고 청와대 둘 다 같이 부담을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말 동안 저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굉장히 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같은 경우가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랑 예. 만찬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네. 아마 허심탄회한 추미애 대표 등과의 얘기를 통해 갖고 어떻게 이 꼬인 정국을 풀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해법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꼬인 정국을 어떻게 풀지 모색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 인선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취임 이후에 한 달 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소통이 아니라 쇼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국민에게는 뭐 쇼통, 이게 사통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국민에게는 쇼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눈높이를 굉장히 낮춰서 탈권위주의로 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건 소통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걸 아주 비아냥거린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야당에게는 불통, 뭐 비판 사리의 먹통 이 얘기 자체는 지금 야당 인사청문회 같은 게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네. 추경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네. 또 사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비판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에게 호통 이 부분은 뭐 최근에 나온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된 부분이랄지 네. 또 국방부에서 어떤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보고받지 않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 직원들에게 국방부 소속돼 있는 뭐 책임자에게 굉장히 감사를 하고 이제 그런 면을 들어서 네. 이렇게 뭐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뭐 이걸 적절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막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벌써 뭐 허니문은 다 끝났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이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100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허니문 끝났다고 예. 이미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결국 7월이면 전당대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지도부가 바뀌고 그러면 과연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인 어떤 비난이나 비아냥거림보다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어떤 비판을 하고 건전하게 견제하는 그런 세력이 돼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지금 어떤 뭐 언어 구사랄지 뭐 사쿠라 정당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좀 다시 태어난 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네. 봐요. 예,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또 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또 여야 모두 어떤 식으로 또 물밑에서 서로 접촉을 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엿새 만에 정유라 씨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근데 고모께서 돌봐주고 계셔. 아버지랑도 아직 연락을 한 번도 안 해. 원래부터 사이가 저는 좀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랑 연락이 언제 하실 거예요? 네,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를 면회하겠다고 구치소를 찾아갔는데 결국은 못 만났거든요. 공범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이 앞으로도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일단 구치소까지 가는 것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럼 정유라 씨가 갔다고 봐야 되나요? 아마 구치소 면회도 아마 변호사가 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화여대 입시 부정 학사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 이제 최순실 씨 공범관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치소 내에 있으면 당연히 서로 얼굴을 못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서로 공범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한 명이 외부에 있으면 네. 구치소에 둘이 공범관계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접견 제한을 못 하는데 네. 명백히 이제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정당국에서는 사실은 접견을 하게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접견 제한은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에서 접견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내려와야지 접견 제한이 되는데 예. 이 경우는 교정당국에서 법에 근거해서 접견 제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일단 간 것 같아요. 네. 자, 정유라 씨에게 오늘 기자들이
남편이었던 신주평 씨와 연락을 하냐고 물었더니 연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주평 씨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를 또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연락을 했다면 뭐 말을 맞춰야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주평 씨는 아마 정유라 씨가 지난번 독일에 있다가 일방적으로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예. 본인도 정유라 씨를 만나게 된 경위랄지 이제 그런 걸 전체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제 신주평 씨가 어차피 그 정유라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걸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피를 하게 된 과정 그리고 돈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신주평 씨의 어떤 진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서로 뭐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전화해서 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신주평 씨는 전에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일관되게 하는데 신주평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전에도 조사를 했지만 정유라 씨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 부분의 여러 가지 면에서 정유라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 신주평 씨를 다시 불러서 자세히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보모하고 마필관리사가 입국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모보다는 또 마필관리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승마잖아요. 예. 그 승마에서 말을 어떻게 관리했고 말을 어떻게 사교됐고 네. 그 말이 과연 삼성의 것이냐 아니면 정유라의 것이냐 그 부분이 뇌물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필관리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를 하겠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필관리사 이모 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지금 이 시각에는 보모인 60대 고모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모 씨 과연 입을 열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과거에 이제 작년도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왔을 때 함께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런 돈들이 나왔는가. 그러니까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아직은 밝혀지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해외로 혹시나 은닉하고 도피했던 비자금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여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보모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필관리사에 대한 조사들을 통해서 그런 정황 증거들을 좀 알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신주평 씨에 대한 조사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 대목 중에 하나는 과거에 이제 신주평 씨가 독일에 함께 살 때 마필관리사로 본인도 있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말을 관리하는 걸 전혀 할지 모르는데 말에 대한 이제 그 똥을 좀 치우는 과정들을 담당했을 뿐이라는 건데 그 이유는 용돈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삼성의 지원금을 가지고 돌리는 명목을 썼다라는 건데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정유라 씨에 대한 혐의 그리고 삼성의 뇌물죄를 좀 나름대로 수사하는 데에 대해서 좀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마디만 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정유라 씨가 이제 최순실 씨를 오늘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 전에 이경재 변호사가 했던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정유라가 가장이 돼서 엄마 오빠라지도 하고 아들도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정유라 씨가 왜 갔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게 될지의 고민 중에 있는 건데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나는 이제는 진짜로 하나의 가정으로서 엄마도 봐야 되고 그 당분간 아기만 챙기면서 자숙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입장들이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거죠. 네. 예. 오늘 엄마를 찾아간 과정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검찰 조사를 또 받고 있는 각각의 인물들의 조사 내용을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실 때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남아있는 쟁점은 뭐다? 좀 간략하게 얘기해 본다면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정유라 씨에 대한 네, 정유라 씨를 포함해서 남은 인물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거의 뭐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의 마지막 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사실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제 재판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정유라 씨를 뭐 구속하고 구속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까지 최순실 씨가 다 부인하고 있었는데 실제 진실을 어떻게 밝혀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뇌물 부분이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완전히 아마 검찰도 확신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국정농단과 관련돼서는 우병우 전 수석 부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병우 라인과 관련된 검찰의 어떤 쇄신적 인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전에 미진했던 수사야, 특히 정윤회 문건 사건 같이 일단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수사 라인에 있던 그런 검사들을 참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배제하고 있는 예. 인적 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정유라 씨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부분인데 안택은 전 검찰국장과 관련된 이제 검찰의 어떤 라인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조사가 되면 거의 국정농단에 관한 것은 뭐 마무리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엄청 수사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죠. 근데 밝히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국정을 농단했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 검은 돈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건 문고리 3인방도 마찬가지고 현재 구속돼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밝히려고 하면 사실은 수사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의지가 있어야 한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 재판에 나오면서 사실 그동안에는 사복 차림으로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바지를 갈아입다가도 쓰러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네. 자신의 그 병이 좀 위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강 상태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 본인이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현재 미결수기 때문에 수의를 굳이 착용하지 않고 항상 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총장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인사인만큼 구속돼 있는 상황을 도저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환자복의 수의를 입고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보석 신청을 통해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여론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국정농단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시기인데 그때까지는 건강이 굉장히 좋았던 예.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온당치 않다라는 여론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78세 고령이고 39년생이다 보니까 실제 건강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를 여러 가지 판단해서 특검과 변호인의 이 상황을 고려한 뒤 이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보석을 신청한 인물들이 김종 전 차관도 있고 정호선 전 비서관도 있었지만 모두 다 기각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김기춘 전 실장은 과연 어떤 결과 나올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예상하실 예. 때는 어떠세요? 이 보석이 신청이 허가가 될까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보석을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죠. 사안을 예. 보면 일단 사안이 굉장히 중하고요. 두 번째는 법정에서 다 인정한 게 아니고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환자복 입고 나온 걸 보면 재벌들이 휠체어 타고 나왔던 네. 그런 연상을 시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걸 거예요. 아마 그 구치소 내에서 과연 수감 생활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느냐 못 되느냐인데 뭐 저렇게 환자복 입고 걸어 나올 정도 되면 뭐 수감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고요. 네. 또 저 정도의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은요. 네. 교도소에 구치소 내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쉽지 안 않을 될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아, 그렇게 네.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